뉴스타트 2부 이어갑니다. 경기 광명시 수도권 전철 신안산선 터널 공사 붕괴로 고립된 20대 작업자 한 명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사고 발생 13시간여 만인데 소방당국은 나머지 실종자 한 명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혜정 기자, 구조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사고로 고립됐던 작업자 한 명이 오늘 새벽 4시 반쯤 지하 30m 아래에서 구조됐습니다. 고립자는 20대 굴착기 기사 A씨로 구조 당시 의식이 명료했다고 소방당국이 전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젯밤 10시 16분쯤 A씨를 발견했고 구조물을 하나씩 수작업으로 절단하고 토사를 직접 꺼내 사고 13시간여 만에 A씨를 극적으로 구조했습니다. 외상도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장시간 잔해에 깔린 만큼 곧바로 의료진 동행 아래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A씨는 지하 30m 아래 컨테이너 구조물과 토사 사이에 갇힌 채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애초 고립 초기부터 A씨의 위치를 특정했지만 추가 붕괴 우려 등으로 중장비 투입이 어려워 구조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로 자력 대피한 17명과 구조된 1명 외에 남은 실종자는 1명입니다. 50대 근로자로 소방당국은 크레인 3대를 동원해 실종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발견된 구조자가 있었던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을 넓히며 수색을 계속할 방침인데요. 사고를 다시 설명드리자면 어제 오후 3시 10분쯤 광명시 일직동의 신안산선 지하 터널 공사 현장이 상부 도로와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하 터널을 받치던 지지대에 균열이 생겨 주변 도로를 통제한 채 보강 공사를 하던 도중 금이간 기둥이 있는 지점의 차도가 갑자기 붕괴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종자 구조 작업을 모두 마치는 대로 피해 규모와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이번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광명시는 인근 아파트 등 거주민 2천여 명에게 대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추가 붕괴 위험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인데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무너진 지하철 신안산선 지하 공사 현장은 주택가 한복판, 땅 밑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상가는 물론 초등학교까지 각종 건물이 밀집한 상황인 만큼 일대에는 곧바로 대피령이 떨어졌습니다. 직접적인 여파는 피했지만 도로 전체가 갈라지고 주저앉은 만큼 추가 붕괴 위험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저희가 이제 안전 진단을 해서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까지는 저희가 임시 대피소를 좀 마련을 해서. 이에 따라 광명시는 인근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민 2,400여 명에게 주변 학교와 체육관으로 대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대피령이 내려진 아파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입구 쪽에 공공장소로 대피해달라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날벼락 같은 사고에 집을 떠나게 된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사고 당시 집 안까지 굉음과 진동이 느껴졌던 상황. 혹여나 추가 붕괴가 있을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집에 잠깐 이제 짐 가지러 올라갔다 왔는데도 겁나고 집에는 못 있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근처에 그냥 가까운 호텔을 지금 예약을 해놓은 상태라 그렇게 갈 거고. 당장 머물 곳은 정해졌지만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도 없는 상황. 몸만 펴놨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어디 가서 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수험생들도 여기 있는데 수험생들은 지금 중간고사가 매일 모레예요. 그럼 계속 시험에서 어떻게 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광명시는 일단 서둘러 안전진단을 실시한다는 계획이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어서 주민들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붕괴 사고가 난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이 포함된 공사 구간에 대해 감사원이 과거 집안이 매우 불량하다는 감사 결과를 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 적정성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감사 보고서엔 신안산선 제509의 경우 터널 시작점에서 약 19km 떨어진 구간에 안반이 부스러지는 등 집안 상태가 매우 불량인 5등급인데도 터널 설계에 인버트 설치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적시됐습니다. 경북 상주시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차량 6대가 잇따라 충돌하면서 일대가 마비됐습니다.
전북 전주의 한 교차로에서도 교통사고가 발생해 차가 전복됐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편도 2차선 도로에 차량이 끝없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일대가 꽉 막혀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경북 상주시 사벌국면 중부 내륙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차선을 바꾸다가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2차 사고까지 모두 6대가 충돌했고 승용차 탑승객 등 모두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수습에 10km가 넘는 구간이 전면 통제되면서 2시간 정도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인도 위로 택시가 올라와 있고 바로 옆에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찌그러진 SUV가 견인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5분쯤 전북 전주시 팔복동의 한 교차로에서 택시가 SUV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전복된 SUV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택시가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에는 경기 평택시 포승읍 서해안 고속도로 서평택 나들목 부근을 달리던 1톤짜리 화러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기사가 급히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트럭과 실려있던 생선이 모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 바닥에서 연기가 시작됐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일주일 만에 한남동 관저로 나와 서초동 사저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관저 정문을 걸어 나온 윤 전 대통령은 환송하는 청년들을 껴안았고 서초동 사저 앞에서도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만났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예고했던 오후 5시를 조금 넘긴 시간 노타이 차림으로 한남동 관저 정문을 걸어 나왔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인파를 향해 손을 흔든 윤 전 대통령은 앞줄에 선 대학생들을 일일이 끌어안고 토닥였습니다. 윤석열을 외치는 지지자들 수십 명과 5분 정도 악수를 나눈 뒤 메시지를 낼 듯하더니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한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은 창밖으로 계속 손을 흔들었고 중간중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동 중간에 차에서 내려 한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문구가 새겨진 빨간색 모자를 지지자로부터 받아 쓰기도 했습니다. 20여 분 만에 도착한 서초동 사저 앞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의 환대를 받으며 아파트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칩거했던 김건희 여사도 뒤따라 내리며 인사했습니다. 중년 여성을 포옹하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마찬가지로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관저 입주 886일 만 파면으로부터는 일주일 만에 사저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당분간 법원과 검찰청을 오가며 공천 개입 의혹을 포함한 각종 사법 리스크와 내란죄 형사재판에 대응할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처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서초동 사저로 돌아가면서 한남동 관저 시대는 2년 5개월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폐쇄적인 청와대를 벗어나겠다며 관저와 대통령실을 옮겼지만 결국 탄핵과 함께 한남동 관저 시대도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남동 관저 주변 도로에서 경찰이 통제에 나선 뒤 줄줄이 검은 차들이 내려옵니다. 관저에서 공식으로 첫 출근하는 모습입니다. 외교부 장관 공관을 리모델링한 서울 한남동 관저. 당선인 시절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며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국방부 건물로, 관저는 한남동으로 옮겼습니다. 소통을 강조했던 윤 전 대통령은 취임 후 6개월간 사저 출퇴근을 이어갔습니다. 보안 공사 등을 거쳐 반년 만에 입주했고 첫 손님으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를 맞이하면서 그 내부도 공개됐습니다. 이후 한남동 관저는 여당과의 소통 공간으로도 사용됐지만 친윤, 윤핵관이라는 말이 오르내리고 관저 방문이 윤심의 척도로 평가되면서 부정적 인식도 자리했습니다. 소통 공간이라던 관저는 야당에게는 불통의 공간이었습니다. 한 번도 관저에 초대되지 못했고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의 영수회담도 대통령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발생한 비상계엄. 차벽과 철조망 등으로 굳게 닫혀있던 관저문은 두 차례에 걸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끝에 열렸습니다.
지금 관저 철문 쪽으로 지금 차량들이 다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동에 임박했거나 안에 있을 확률도 있는 거겠죠.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일주일 만에 다시 사저로 돌아간 윤석열 전 대통령. 불명예 퇴진과 함께 한남동 관저시대도 2년 반 만에 마침표를 찍고 주인 없는 빈집으로 남게 됐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법원이 모레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1차 공판을 앞두고 청사 방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오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정식 재판이 열립니다. 이날 재판에선 조성현 수방사 1 경비단장 등 군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형사재판은 출석이 의무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낼지 또 직접 입장을 밝힐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경호처가 최근 경호 문제를 이유로 법원에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이 내부 논의를 거쳐 이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당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법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에서 승강기를 이용해 법정으로 올라가게 되고 일반인과의 접촉도 최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며 비공개로 출입한 적이 없는 만큼 일각에선 특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법원은 탄핵 직후 열리는 첫 재판인데다 다른 사건 관계인과의 충돌, 민원인들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같은 출입 조치를 이어갈지는 추가로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재판 당일까지 필수 업무 목적이 아닌 일반 차량의 출입을 모두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원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내부 보안 검색도 한층 더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대선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시대를 개척하겠다며 그것이 바로 K-이니셔티브의 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 발표회를 열고 이번 대선을 대한민국이 새 희망의 미래를 여는 레벨업의 전기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 대한민국은 앞선 나라가 쓴 정답을 빠르게 모방하며 한강의 기적을 이뤘지만 이제 시대가 급변하고 있고 모방할 대상도 따라할 정답도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냉혹한 글로벌 전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모방에서 주도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호소한다며 거대한 생존 문제 앞에 우리 안의 이념과 진영 대결은 모두 사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명계로 분류되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내일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김 전 지사 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꿈이었던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의 상징적 장소인 세종시청에서 대선 출마 회견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전 지사는 그간 행정수도 재추진을 통한 대통령실 세종 이전과 초광역 지방정부 시대를 강조해왔고 그 연장선에서 세종시를 출마 장소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규칙을 연 사흘 논의한 끝에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을 채택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당 방식을 반대해온 비이재명계 주자들은 일방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특별당규준비위원회가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국민 참여 경선 방식으로 대선 경선을 치르기로 잠정 결론을 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와 당원들을 상대로 설명하는 과정을 별도로 거치겠다며 확정은 하루 미뤘습니다. 어느 누구도 흔쾌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안을 만들어 씁니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비이재명계 주자들은 이재명 예비 후보 지지세가 높은 당원 비중을 따로 두지 않는 국민 경선 방식을 선호해왔습니다. 게다가 각 주자들의 의견 수렴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어대명 추대 경선에 들러리로 나서라는 것이냐는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된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력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예비후보는 규칙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직접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합리적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른 어떤 결정도 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당원들은 당원 비중을 높여 당원 중심주의를 실현하라며 문자 폭탄을 쏟아냈고 특히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선거인단을 꾸렸을 때 보수 성향 지지자들의 역선택 파도가 들이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번 결론에 반영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재명 예비 후보의 강세가 뚜렷한 상황에서 경선 규칙을 둘러싼 잡음은 불필요할 거라는 전망과 달리 마라톤 회의 끝에 비명계 주자들이 반대하는 쪽의 결론이 나면서 논란도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번 대선을 체제 전쟁으로 규정하며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고 토론회 방식 등 경선 계획을 구체화했는데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투표권을 제한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대선 출마를 저울질해오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국회에서 공식 선언을 하고 대권 도전에 나섰습니다. 나 의원은 이번 대선이 체제 전쟁이라며 입법 권력에 이어 행정 권력마저 민주당에 넘어가면 진정한 독재의 완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본질은 바로 체제 전쟁입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냐. 이른바 윤심을 등에 업었다는 평가도 나오는 나 의원은 일단 자신의 출마 결심이 대통령의 말 때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으로 출마를 결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대선 행보를 시작한 김문수 전 장관은 청년단체가 개최한 연금 계약 규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연금 모수 개혁안은 청년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계약이 됐다고 비판하고 재개혁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국회 의원회관을 돌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났는데 아직 여의도 기반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새몰이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무조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후보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오는 14일 출마 선언을 예고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시장직을 내려놓으며 상대적으로 후발주자로 대선 준비에 뛰어들었는데 TK 지역 민심을 배려한 행보란 해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선거관리위는 경선 토론회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서류 심사 통과자들은 3개조로 나눠 1차 토론회를, 1차 경선 생존자가 될 4명은 1대1 주도권 토론과 4인 토론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MBTI 자기소개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밸런스 게임 등 흥행을 위한 예능 요소도 대거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경선 과정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한 것을 두고는 진통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해당 조항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만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전국민 여론조사가 아니라며 대국민 사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5대5 룰의 역선택 방지 그걸로 후보를 뽑으면 어떤 사람이 후보가 될지 너무 뻔하게 보여요. 국민의힘에선 치열한 내부 경쟁이 경선 흥행으로 이어질 거란 기대가 적지 않지만 경선 유권자를 전 국민을 상대로 열어놓는 완전 국민 경선 없이는 민주당을 상대로 한 본선 경쟁력이 제한적일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설에 경쟁력 있는 후보가 경선에 많이 참여해 컨벤션 효과를 높이고 국민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게 돼 나쁘지 않고 오히려 좋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한대행의 대선 출마가 적절하다고 보는지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한대행을 지지하는 당 소속 의원이 50명이 넘는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선 본경선에 바로 참여토록 특혜를 주자는 당내 일각의 주장에 민주정당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더 큰 혜택을 드리는 건 쉽지 않을 거로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 행사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자신은 우리 당 경선에 되도록 많은 분이 참여해서 국민적 관심을 받았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한대행이 최근 여론조사에 대선 주자로서 이름을 올렸는데 미국과의 관세 문제 해결에 애쓰는 모습이 안정적으로 국민께 전달된 것 같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늘 든든하게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증시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전 6%대로 폭등했던 코스피는 다시 하락했는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이형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전 6% 넘게 폭등했던 코스피는 파랗게 질린 채 출발했습니다. 2,400선을 힘겹게 지킨 채 문을 연 뒤 겨우 낙폭을 줄이며 0.5%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날 크게 올랐던 현대차와 삼성전자 등이 줄줄이 떨어지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미국발 상호관세 유예로 환호했던 시장 분위기가 하루 만에 달라진 건 미중 관세 전쟁 격화 때문입니다. 유예에서 제외된 중국에 부과된 관세가 145%에 달하면서 시장 불안이 커진 겁니다. 그나마 조선주가 올라 낙폭을 제한했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 재건 의지를 밝히면서 수혜를 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말 한마디에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이제 트럼프가 좀 스스로 지쳐서 조용해질 때까지는 봄과 같은 안전자산 투자를 다만 최근처럼 기록적인 변동성은 주춤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격화되는 듯 하면서도 둘 간의 좀 대화의 니즈는 조금씩 엿비치면서 등락은 뭐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다시금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2% 오른 채 문을 닫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 6.5원 내린 1,449.9원으로 거래됐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미국이 대중국 관세를 145%로 올리자 중국도 보복 관세 125%로 맞서면서 양국 간의 교역은 사실상 단절 수준까지 진입했습니다. 중국은 앞으로 미국이 관세를 더 올리더라도 무시하겠다고 밝혔는데 시진핑 주석은 유럽연합과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외교전에 나섰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매긴 84% 보복 관세를 다시 125%로 올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담긴 숫자를 그대로 되갚아준 겁니다. 앞서 매긴 펜타닐 관세 20%를 합하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대중국 관세율은 145%. 당시 중국도 품목별로 10에서 15% 맞불 관세를 매겼고 희토류 수출 통제 등 비관세 보복도 쏟아냈습니다. 我们对美国的霸凌行径采取反制措施，既是为了维护自身的正当权益，也是为了维护国际规则和秩序。 주변국과 운명 공동체 구축을 천명한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 관세 전쟁 속 외교전에 나섰습니다. 베이징에 온 스페인 총리와 만나 중국과 EU가 미국의 괴롭힘에 함께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国际形势越是变乱交织中西关系良好稳定发展的重要性就越凸显。 7월 EU와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산 전기차 관세 폐기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다음 주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도 오릅니다. 미국으로부터 각각 46%와 24%, 49%의 관세 폭탄을 맞았던 나라들입니다. 추가 관세 인상은 없다는 트럼프의 말에 호응하듯 중국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출혈 경쟁에 가까운 관세 난타전 대신 비대칭 보복과 반미 결집 외교에 주력할 거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으로 미국의 소비 심리가 극심한 불황기였던 지난 1930년 대공황 시절보다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정책 불확실성에 미 국채 매도세가 이어져 안전한 투자처였던 미국에서 투자금이 이탈한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 경기에 대한 소비자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이달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50.8로 지난달보다 10.9% 급락하며 넉 달째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여파로 소비 심리는 역대 두 번째로 낮았고 극심한 불황기였던 1930년대 대공황 시절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6.7%로 3월 대비 1.7%포인트 올라 고물가 시대였던 1981년 이후 44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인 지난달 생산자 물가는 전월 대비 0.4% 하락해 관세에 따른 미국 내 수요 감소 조짐도 일고 있습니다. 3월 지표엔 관세 영향이 본격 반영되진 않았지만 앞으로는 수입품에 붙는 관세로 향후 몇 달 동안 물가가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연일 널뛰기 했던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동반 상승했지만 투자자들은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arkets are reflecting, one, some major exhaustion, and two, just what they're hearing in the news, which is somewhat good to hear in the moment you hear it, but long-term not adding to actual stability. 정책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상호관세 유예로 진정되는 듯했던 미 국채 매도세도 되살아나 채권 시장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인사는 관세로 가장 안전한 투자처였던 미국에서 투자 자금이 이탈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 제너럴 모터스가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전기 상용차의 생산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GM과 노조를 인용해 GM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조립 공장에서 제조하는 전기 상용차 브라이트 드롭과 배터리 조립 생산을 올해 10월까지 중단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모델 생산 중단에 따라 공장 직원 500명도 일시 해고될 예정입니다. GM 측은 시장 수요를 고려해 공장 가동 중단을 결정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는 무관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연일 중국인의 전쟁 참전을 거론하며 동맹들을 향해 러시아 압박 수위를 끌어올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러시아가 움직여야 한다며 압력을 가했습니다. 한상옥 기자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부인에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중국인의 참전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 회의 화상연설에서 현재 중국인 최소 수백 명이 러시아 점령군편에 서서 싸우고 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푸틴은 북한군으로 만족하지 못했고 또 다른 국적 중국인을 끌어들여 부족한 병력을 메우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언제까지 이런 짓을 하도록 놔둬야 하는가라며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동맹들에 촉구했습니다. Росія, очевидно, ігнорує дипломатію і використовує контакти зі світом тільки для того, щоб зробити щось вигідне для себе, а не для закінчення війни. Потрібна тактика тиску на Росію заради того, щоб терор і війна припинились.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휴전 협상과 관련해 러시아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끔찍하고 의미 없는 전쟁에서 일주일에 수천 명씩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러시아가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운동 때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전쟁을 즉각 끝낼 거라고 했지만 여전히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지 않기로 한 임시 휴전안이 18일 종료되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흑해에서의 휴전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서로 요구 조건이 맞지 않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소형 비행기 세스나 310 기종이 추락해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ABC 방송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사고는 현지 시간 11일 오전 10시 20분쯤 플로리다주 남동부 보카러턴에서 발생했으며 탑승자 3명은 모두 사망했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항공기에 기계적 문제가 발생해 추락한 것 같다고 밝혔다고 ABC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폐쇄된 무안국제공항은 여전히 정상 운영이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족들도 그리움과 진상규명 등 각기 다른 이유로 공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선일 기자입니다. 시간이 멈춘 듯 적막함이 일상이 된 무안국제공항. 하늘에 별이 된 희생자들의 분향소엔 국화와 함께 형형색색 봄꽃이 같이 놓였습니다. 계절은 바뀌었지만 유족들은 공항 2층 텐트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유가족들은 희생자들이 금방이라도 저 문을 확 열고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의 쉘터를 떠나지를 못합니다. 공항 활주로는 부서진 방위각 시설과 함께 멈춰 있습니다. 무안국제공항 폐쇄는 일단 오는 18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사고 원인 조사와 시설 보강 작업까지 고려하면 올해 재개항 시점은 하반기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기존 2,800m 길이 활주로를 3,160m까지 연장하는 공사도 오는 7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희생자들의 영원한 안식을 빌면서 슬픔을 넘어 치유와 희망으로 그리고 더 안전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사 여파로 공항 인근 상권도 얼어붙었습니다. 공항 이용객과 나들이객으로 북적여야 할 식당은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매출 자체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신 분들 이제 이야기 들어보면 미안한 마음이라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못 오겠다고.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생활과 의료,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랐습니다. 유족들이 기다릴 수 있는, 감내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의원님들께 매우 많이 설명을 드렸고 국회에 상정해서 통과가 되면 2달 안에는 무조건 할 수 있게끔. 엔진과 교신 기록 분석 등 정부의 사고 원인 결론까지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면서 책임 소재를 가릴 수사도 참고인 조사에만 그치고 있는 상황. 여객기 참사 피해 유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주문한 제품을 이른 시간에 받아볼 수 있는 새벽 배송으로 신선식품까지 주문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규제로 영업시간이 제한된 대형마트에는 먼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의 편의와 대형마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러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주문한 상품을 배송 차량에 싣고 있는 대형마트 물류창고 현장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포장을 싣고 모든 배송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규제 때문에 마트 영업이 종료되는 순간 이 배송도 모두 종료돼야 합니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한 달에 이틀을 쉬어야 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새벽에 받는 배송을 선호하는 걸 알지만 규제에 묶인 대형마트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선식품까지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새벽 배송까지 불가능한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매출 타격이 매우 커졌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트에서 그 새벽 배송이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배달을 원활하게 하면서 소비자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의무 휴업일의 경우 대구광역시와 서울 서초구 등을 시작으로 지자체들이 평일로 옮길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었지만 막상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율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홈플러스가 45%에 불과합니다. 반면 규제에서 자유로운 이커머스 중 쿠팡은 완전한 유통 공룡으로 자리 잡았고 쿠팡과 네이버 등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유통업 매출 비중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며 성장할 때
대형마트의 매출 비중은 17.9%에서 11.9%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미 유통 강자의 자리가 대형마트에서 이커머스로 넘어간 지 오래인 상황. 지금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그런 피해를 주는 게 오프라인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이 꼭 준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제는 저는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트 규제 법안 적용 13년째, 업계 위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충격 속에 대형마트에만 적용되는 규제에 대해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강원도에는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산이 참 많습니다. 자치단체로서도 적극 홍보에 이용하고 있는데요. 때로는 유명세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해발 1288m, 강원 지역 대표 국립공원 가운데 하나인 치악산입니다. 행정구역상으론 원주시와 횡성군, 영월군까지 3개 시군에 겹쳐 있습니다. 최근 치악산을 둘러싼 논란의 시작은 원주시입니다. 치악산 둘레를 끼고 있는 마을이 원주시 소초면이라는 지역인데 마을 이름을 치악산 면으로 바꾸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개명 요구가 있었습니다. 소초하면 소초가 어디예요? 근데 구룡사예요. 이러면 치악산 밑에 이렇게들 많이 아시더라고. 그러니까 치악산 면으로 바뀌면 저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필요나 지역 상징을 고려해 마을 이름을 바꾸는 건 꽤 많습니다. 이곳 강원도만 해도 양구의 국토 정중앙면을 포함해서 평창의 대관련면, 영월의 김삿갓면, 한반도면, 무릉도면 등이 있고 홍천의 영귀미면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무래도 관광객 유치나 지역 알리기가 쉽다는 게 마을 이름을 바꾸는 이유. 하지만 원주시 바로 옆 자치단체인 횡성군이 발끈했습니다. 횡성 강림면도 치악산에 걸쳐 있는데 일방적인 개명은 치악산에 대한 독점이라는 겁니다. 치악산은 원주 횡성의 공동의 자연유산일 뿐만 아니라 이 차지하는 면적이 저희 횡성군이 약 한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횡성군은 치악산 면이 면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절대 반대합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설악산 대청봉입니다. 봉우리는 하나인데 꼭대기 대청봉 정상 표시석 부지는 지번 3개를 부여받았습니다. 설악산이 자리한 동네라는 상징성을 포기할 수 없다 보니 속초, 양양, 인제 등 3개 인접시군이 호시탐탐 소유권을 노렸던 겁니다. 지금이야 다소 잠잠해졌지만 일방적인 행정구역 편입이나 지번 변경, 대청봉 면으로의 명칭 변경 시도 역시 잦았습니다. 명산의 상징성을 둘러싼 관할권 다툼과 자치단체 간 갈등, 유명세만큼이나 논란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한복과 김치 등 우리 전통 문화를 자신의 전통이라고 우기는 중국의 문화공정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복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나라 황실을 배경으로 등장인물의 옷을 갈아입히는 중국 업체의 게임입니다. 중국 전통 의상에 버젓이 한복이 들어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에도 한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해 논란이 됐습니다. 중국 기업 샤오미는 스마트폰 배경에 한복을 중국 문화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계속되는 중국의 한복 문화 공정에 맞서 한복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지난해 9월 전통문화산업진흥법 시행으로 정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서 탄력이 붙었습니다. 무엇보다 한류의 힘이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경복궁이라든가 서울 시내에 있는 고궁에 가시면 요즘에 많이 보시는 게 외국인들이 우리 한복 빌려 입고서 사진을 갖다가 찍는 것들을 많이 보시게 되는데 이제는 한복을 입는 것이 어떤 전통을 넘어서서 가장 힙하고 가장 트렌디한 것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거든요. 2030년 유네스코 등재를 목표로 민간 차원의 한복 세계화 재단도 출범했습니다. 구혜자 국가무형유산 침선장, 소리꾼 장사익을 비롯해 문화예술계와 학계, 업계 등에서 18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한복이라는 옷 자체가 우리 이제 한국의 의상이잖아, 우리 문화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뭐 진즉에 됐어야 된다. 또 하물며 또 중국에서 또 뭐 한복이 자기네 거다,
우리 거다라고 우기고 있는데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부는 앞서 지난 2022년 한복 생활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는 한복 패션쇼를 열었고 올해 10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도 각국 정상을 위한 한복을 특별 제작합니다. 정부와 민간의 이런 노력에 앞서 평소에 한복을 자주 입으려는 노력과 이를 위한 사회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프로야구 LG가 시즌 첫 잠실 더비에서 박동원의 역전 3점 홈런을 앞세워 두산을 물리쳤습니다. LG는 1대2로 끌려가던 7회 박동원이 왼쪽 담장을 넘기는 3점 홈런을 날려 경기를 뒤집었고 8회 쐐기점을 뽑으며 승부를 갈랐습니다. 올해 LG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장현식은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고 시즌 첫 세이브를 올렸습니다. LA 다저스 동료 류현진과 푸이그의 맞대결이 펼쳐진 대전 경기에서는 하나가 6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류현진의 호투와 17안타를 몰아친 타선의 힘을 앞세워 키움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광주 원정에 나선 SSG는 기아 선발 양현종을 상대로 대거 6점을 뽑으면서 승리해 단독 2위로 올라섰고 롯데는 NC를 꺾고 연승을 달렸습니다. KT는 6이닝 1실점으로 호투한 쿠에바스의 활약으로 삼성을 물리쳤습니다. 나무 심는 계절 4월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한 포기의 묘목이라도 더 심어서 내 나라 강산에 푸른 옷을 입혀 홍수와 가뭄을 방지해야 하겠습니다. 온난화로 한반도 기온이 상승하면서 기후 변화로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나면서 초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건 전 지구적인 현상입니다. 나무와 꽃을 든 사람들로 들과 산이 가득 찼습니다. 엄마랑 나무를 심을 건데요. 나무가 세상 끝까지 자랄 수 있어요. 내가 나무할래. 깊게 파야지. 손으로 나무를 심고 나무 속엔 마음을 담았습니다. 커서요. 제가 심은 나무를 보러 오고 싶어요. 고3이고 보니까 몇 달 안 남았으니까요. 마음에 이상의 나무를 심는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려고요. 대전 대룡대 군부대 장병들은 관리에 소홀했던 나무를 찾아 걸음을 주고 주변 잡초를 뽑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죠? 어머, 저까지 붙었어. 이거 웬일이야? 태용전이 이렇게 다 탔잖아요. 산불이 강풍을 타고 태백출령을 온통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등산객이 벌인 담배꽁초 때문인 것으로 성묘객의 부주의가 산불로 번져 임야 천여평이 탔습니다. 사람의 실화에 의해서 난 것 같은데 담배불에 의해서 났는지 조금씩 더 조사해요. 공기를 맑게 하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 잘 가꾸고 지키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무가요, 많아서요, 좋아요. 나에게는 해로물도 필요하지 않아. 그런 거 없이도 배부르게 살 수 있으니까. 토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죠. 강원과 일부 산간 지역엔 4월인데도 눈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비뿐만 아니라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질 만큼 강한 바람까지 동반될 예정이라서 이번 주말 고속도로 정체는 양일 모두 교통량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직은 고속도로의 빗길 구간 살펴지진 않는데요. 사고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600번 부산 외곽고속도로 터널 내부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해 가야나들목 부근에 위치한 금정산 터널 내부인데요. 2차로만 통행 가능하니까 차로 변경에 신경 쓰셔서 통과해 주시고요. 오늘의 첫 번째 나들이 정체는 25번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으로 시작됐습니다. 꽉 막히는 건 아니지만 차량 터널 부근에서 차츰 차 간격 좁힙니다. 같은 시각 1번 경부고속도로 서초나들목 주변으로 부산 쪽으로 교통량 조금씩 증가하는데요. 아직 뚜렷한 정체는 없어서 신탄진 나들목 진입까지 2시간 10분 정도면 넉넉하겠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호남권 통과까지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서해대교 모습 보고 계신데 강한 바람이 불 때 교량 구간을 지나신다면 운전대 조금 더 단단히 잡아주셔야겠습니다. 정체는 없어서 활짝 핀 벚꽃에 눈길만 빼앗기지 않으신다면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청주와 영동 등 건조특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불씨 관리 조금 더 잘해주시고요. 차량 점검에도 힘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에 차츰 비가 오겠고 강원도에는 눈도 오겠는데요.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집중됩니다. 제주 산간의 많은 곳은 10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60mm, 서울에도 10에서 40mm의 비가 오겠고 강원 산간에는 최고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강풍이 어마어마합니다. 전국적으로 강풍과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순간 풍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점검 및 항공기 운항 여부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가 내리면서 내일부터는 기온이 떨어집니다. 내일은 기온이 오늘보다 10도 가까이 떨어져서 많이 쌀쌀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이 8.3도, 청주가 12.6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청주 대전 23도, 대구는 22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에 또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또다시 비 예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